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2편, 귀향, 그리고 사랑입니다. 모파상은 생활 속 단면을 소재로 많은 단편소설을 발표했죠. 여기서 소개하는 귀향과 사랑엔 작가의 감수성과 자연주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작품은 귀향입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마르탱 부인, 어부의 아내, 레베스크, 어부, 마르탱 부인의 두 번째 남편, 마르탱, 뱃사람, 부인의 첫 번째 남편, 마르탱 레베스크 집안의 아이들. 마르탱 부인은 5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어부의 아내입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기드 모파상의 걸작 단편 귀향을 들어보세요. 귀향, 기드 모파상. 짧고 단조로운 파도가 해변에 밀려오고 있다. 새떼 같은 하얀 조각구름이 바람에 밀려 넓고 푸른 하늘을 흘러갔다. 그 마을은 바다를 향해 비스듬하게 경사진 계곡에 파묻혀 햇볕을 듬뿍 받고 포근히 자리하고 있었다. 마르탱 레베스크의 집이 마을 입구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 진흙으로 바른 벽에 초가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한 어부의 집이다. 울타리를 둘러친 자그마한 밭에는 양파, 양배추, 파슬리, 시금치, 감자 같은 작물을 잔뜩 심어 놓았다.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 아내는 집 앞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커다란 갈색 어망을 벽에 걸어놓고 뚫린 구멍을 보수하고 있었다. 14살 난 여자아이는 지프로 만든 의자에 앉아 몸을 고추 세우고 이미 여러 차례 기운 속옷을 다시 기웠다. 1살 아래의 동생 아이는 갓난아기를 팔에 안고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2~3살 된 아이 둘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설프게 흙을 모아서 서로의 얼굴에 뿌려댔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팔에 안은 갓난아기만이 칭얼대며 보채고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졸고 있었고 담장 밑에 활짝 핀 하얀 꽃송이 위로 파리떼가 붕붕거리며 날고 있었다. 문가에서 옷을 기우던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머니가 대답했다. 왜 그러니? 그 사람이 또 왔어. 아침부터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다. 한 남자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행색이 초라한 늙은 남자였다. 아침 일찍 아버지를 배웅하러 선창가에 갔다가 남자를 처음 보았다. 그 남자는 그때 집이 정면으로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올 때도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픈 것 같았고 매우 비참해 보였다. 1시간 넘도록 꼼짝 않고 있다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걸음을 옮기며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무겁고 지친 걸음으로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앉았다. 그는 마치 집안 동정을 살피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딸들은 겁이 났다. 특히 어머니는 본래부터 겁이 많았다. 어두워져야 남편 레베스크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겁에 질려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레베스크이고 그녀 이름은 마르탱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마르탱 레베스크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뉴펀들랜드까지 대구를 잡으러 나가는 마르탱이라는 뱃사람이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남편을 태우고 DF항을 떠난 범선 자매오가 실종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고 그녀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남편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함께 갔던 일행 중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마르탱 부인은 10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어렵게 두 아이를 키웠다. 강인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에게 관심을 둔 그 마을의 어부가 청혼을 했다. 레베스크라는 그 어부는 아들 하나를 둔 호랍이었다. 그녀는 그와 결혼해서 3년 동안에 두 아이를 더 낳았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다. 그 집에서는 빵도 귀한 음식이었고 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겨울이면 몇 달 동안 거친 바람이 불어닥쳤고 빵집에 적지 않은 빚을 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다.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마르탱 레베스크 부부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마르탱 부인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견뎌내고 레베스크는 고기잡이에서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단 말이야. 문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다시 말했다.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에프레빌이나 오즈보스크에서 온 가난한 사람인가 봐요. 하지만 부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이 지방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말뚝처럼 우두커니 앉아 자신의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르탱 부인은 화가 나서 무서움도 있고 대담하게 삽을 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녀는 그 불황자에게 소리쳤다. 불황자는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람 좀 쐬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부인은 할 말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정오쯤 되자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시쯤 다시 나타났고 저녁에는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남편 레베스크가 돌아왔다. 그는 말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사기꾼 아니면 불황자겠지.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부인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남자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날이 밝았다. 풍랑이 심해서 레베스크는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자 금을 깁는 아내를 거들어 주었다. 9시쯤 큰딸이 빵을 사러 나갔다가 겁에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다. 엄마, 그 사람이 또 왔어요.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여보, 가서 한마디 해줘요. 남의 집을 쳐다보지 말라고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레베스크의 구릿빛 얼굴에는 붉은 수염이 무성하고 파란 눈과 단단한 목덜미에는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항상 양피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 그 남자를 향해 서서히 걸어갔다. 부인과 딸들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레베스크와 함께 집으로 걸어왔다. 놀란 마르탱 부인은 뒤로 물러섰다.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 사람에게 빵과 사과주 한 잔 갖다 줘.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양이야.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인과 아이들도 뒤따라 들어갔다. 손님은 자리에 앉더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인 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부인은 가만히 남자를 훑어보고 있었다.
큰딸은 방문에 기대서서 둘째 딸은 갓난아기를 안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쳐다봤다. 어린 두 아이도 시꺼먼 냄비를 갖고 놀던 놀이를 멈추고 벽난로의 잿더미 속에 앉아 그 낯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베스크는 의자에 걸터 앉으면서 물었다. 꽤 먼 데서 왔겠구려. 세트에서 왔소. 걸어서 왔나요? 그렇소. 다른 방법이 없었소. 어디로 가는 길이오? 여기까지요. 이곳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럼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그 남자는 음식을 천천히 먹었다. 빵 한 입 먹을 때마다 사과주 한 모금씩 마셨다.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초라해 보였으며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았다. 레베스크는 물었다. 이름이 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마르탱이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온몸이 전율에 휩싸였다. 그녀는 남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듯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두 팔을 늘어뜨리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남자와 마주 서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레베스크가 다시 물었다. 당신 이 마을 사람이요? 그렇소. 그가 대답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자 부인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 얽힌 듯이 움직일 줄 몰랐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 당신이군요. 남자는 무뚝뚝한 어투로 천천히 말했다. 그렇소. 나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빵을 먹고 있었다. 레베스크는 너무 놀라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이 바로 마르탱인가요? 남자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렇소. 이번에는 두 번째 남편이 물었다. 그래, 어디서 온 거요? 첫째 남편이 대답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오는 길이요. 배가 암초에 걸려 가라앉았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피카르와 바티넬, 나까지 세 사람뿐이었소. 우리는 그곳 원주민들에게 12년 동안이나 붙잡혀 있었소. 바카르와 바티넬은 그곳에서 죽었고 나는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영국 사람이 세트까지 데려다주는 덕분에 이렇게 돌아왔소. 마르탱 부인은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레베스크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르탱이 물었다. 당신이 저 여자 남편인가요? 레베스크는 대답했다. 그렇소.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볼 뿐 말문이 막혔다. 마르탱은 주위에 둘러선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두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애들이 내 딸이요? 레베스크가 대답했다. 그렇소. 마르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많이 컸구나. 레베스크가 다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마르탱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결심을 말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당신에게 배를 끼칠 생각은 조금도 없소. 다만 상황이 좀 난감하군요. 내 자식은 둘이고 당신은 셋이오. 우리 둘 다 자기 자식을 키우면 될 것 같소. 아내는 당신 안 해도 되고 내 안 해도 되지만 당신 뜻에 따를 생각이오.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가 물려주었고 내가 태어난 곳이니 내가 가져야겠소. 집문서도 등기소에 있으니 분명히 내 것이오. 마르탱 부인은 여전히 파란 앞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지막한 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다. 두 딸은 가까이 와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식사를 다 끝내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레베스크가 좋은 의견을 말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결정하는 게 좋겠소. 마르탱이 일어나 부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었다. 당신이 돌아왔군요. 가엾은 마르탱. 당신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두 팔을 벌려 그를 껴안았다. 갑자기 지난날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지나간 12년의 추억과 남편의 첫 포옹의 기억이 커다란 태풍처럼 되살아났다. 마라탱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어 그녀의 머릿수건 위에 마구 입을 맞췄다. 벽난로의 잿더미 속에서 앉아 놀던 두 아이도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자 울음을 터뜨렸다. 마르탱의 둘째 딸의 팔에 안긴 갓난아기도 요란하게 울어댔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켜보던 레베스크가 입을 열었다. 어서 갑시다.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두 딸이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의 눈에서는 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리둥절한 듯 불안해하고 있었다. 마르탱은 두 딸의 볼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갓난아이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술집 앞을 지나갈 때 레베스크가 말했다. 한잔 하겠소. 거 좋지요. 두 사람은 술집 안으로 들어가 비어있는 홀에 자리를 잡았다. 이봐, 시코. 곤약 2잔만 주게. 마르탱이 돌아왔어. 집사람 남편 말일세. 자네도 알지? 자매호를 탔던 마르탱이야. 주인은 배가 나오고 뚱뚱하고 혈색이 좋았다. 주인이 한 손에 술잔을 들고 다른 손에는 술병을 들고 두 사람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탱. 마르탱이 돌아왔군. 마르탱은 대답했다. 그래. 내가 돌아왔어. 귀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작품은 사랑입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나, 주인공, 칼 로비어, 오리 사냥에 초대한 사촌, 사냥개 2마리, 삐에로와 뿌롱지양. 주인공은 젊은 시절 사냥터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촌의 초대로 오리 사냥을 나간 주인공은 동이틀 무렵 날아오르는 새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사랑을 들어보세요. 사랑, 기드 모파상. 나는 신문에 사회면에 나온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히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들의 사랑엔 관심이 갔다. 내가 이 사건에 흥미를 느낀 이유는 감동적이거나 애잔하게 만들거나 뭔가를 생각나게 해서도 아니었다. 기독교인이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 깨닫기 시작하듯이 천국 한가운데서 사랑을 막 깨닫기 시작했던 내 젊은 시절 사냥터에서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나는 원시적인 본능과 감각으로 똘똘 뭉쳐 태어났지만
문명화된 논쟁과 인내심으로 온순하게 변했다. 사냥을 미칠 듯이 좋아했지만 총에 맞은 짐승의 피가 깃털에 묻고 그 피가 내 손에 묻은 것을 본 후로 사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갑자기 몰아닥친 추운 날씨는 우리를 가을의 사냥터로 내몰았다. 나는 사촌 칼의 초대를 받아 동틀 무렵에 습지로 오리 사냥을 가기로 했다. 내 사촌은 40대의 유쾌한 친구였다. 붉은 머리카락에 건장한 체격을 하고 턱수염을 기른 시골 신사로 친절하지만 덜 세련되어 보였다. 그러나 밝은 성격에 평범한 것조차 그럴듯하게 바꾸어내는 프랑스식 위트를 갖고 있었다. 그의 집은 강이 흐르는 계곡에 있었다. 반은 농가로 반은 주택으로 지은 집이었다. 언덕 좌우편은 아름드리 거목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오랜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은 그 지역에서 보기 드문 날짐승들이 발견되는 곳이었다. 독수리들도 가끔 눈에 띄었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는 절대 날아오지 않는 철새들도 이 장대한 참나무 숲으로 날아들었다. 이곳이 그들에게 야간 비행을 잠깐 쉬는 원시림 속의 특별한 은신처인 것 같았다. 계곡을 따라 넓은 목초지가 있었다. 산 울타리로 인해 갈라진 물줄기가 흘러가서 뚝 사이를 지나 거대한 습지까지 뻗어 있었다. 이 습지는 내가 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터였다. 사냥을 금하고 있었지만 사촌도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이었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습지를 뒤덮은 등심초 숲풀은 길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그 숲풀 사이로 바닥이 평평한 배를 타고 장대로 밀면서 나아갔다. 쥐 죽은 듯 고요한 물을 따라 천천히 지나갔다. 갈대를 지나자 빠른 물고기는 숲을 사이로 피난처를 찾고 뾰족한 검은 머리의 야생오리는 놀라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나는 물을 정말로 좋아한다. 품속에 앉기에는 광활하지만 쉼없는 움직이는 바닷물을 사랑한다. 너무 아름답지만 이름도 모르는 저 수중동물이 숨쉬는 습지 위를 뒤덮으려고 재빨리 달아나 버리는 강물을 사랑한다. 습지는 지구상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세상을 만든다.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든다. 습지에는 그 나름의 삶이 있다. 털을 잡고 사는 동물들과 그렇지 않은 뜨내기 동물들, 여기저기 살아있는 소리, 시끄러운 소음, 무엇보다 습지만의 신비가 있다. 이곳만큼 인상적이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물로 덮인 이 나지막한 평야 위에 왜 이런 희미한 공포가 떠다니는 것일까? 등심초를 스치며 나는 소리인가? 이상한 도깨비불 때문일까? 적막한 밤에 퍼지는 고요함인가? 수면 위로 떠다니는 조용한 안개 때문인가? 아니면 들릴 듯 말 듯한 물소리인가? 너무나 가볍고 부드럽지만 때로 전쟁터의 포격이나 천둥 소리보다 무서울 수 있는 소리 말이다.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비밀을 숨기는 세상을 상상한다면 바로 이 습지 같은 곳이 아닐까 하고 말해주는 그런 소리 말이다. 아니다. 이 습지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다른 신비가 짙은 안개 속을 떠다닌다. 그건 아마 창조의 신비일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고동치며 나오기 시작한 곳은 태양이 내리쬐는 축축한 대지의 기운을 담은
바로 이런 괴한 흙탕물 속이 아니었을까? 나는 저녁에 사촌 집에 도착했다. 날씨는 바위라도 부술 만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널찍한 방의 벽과 천장에는 박제된 날짐승들이 날개를 펴거나 나뭇가지에 앉은 채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매, 외가리, 올빼미, 말똥가리, 독수리, 사냥매들. 저녁을 먹으면서 칼은 그날 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말해주었다. 우리는 새벽 3시 반, 집에서 출발해 칼이 사냥터로 점 찍어 놓은 곳에 4시 반쯤 도착했다. 그곳에 얼음으로 지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동트기 전 매서운 바람을 조금은 막아줄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이었다. 바람이 너무 차서 톱날로 살을 베고 예리한 칼날이 살을 잘라내는 것 같았고, 독침으로 살을 찌르는 것 같았고, 족집게로 살을 비트는 것 같았고, 또 불로 살을 태우는 것 같았다. 칼은 손을 비벼댔다. 지금까지 이런 추위는 한 번도 없었는데 저녁 6시인데 벌써 영하 12도라니. 나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침대로 뛰어들었고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밝은 불 옆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 3시에 칼이 나를 깨웠다. 나는 양가죽을 입었고 칼은 곰 가죽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입을 댈 정도의 뜨거운 커피 2잔을 마신 후 브랜디를 몇 잔 들이켰다. 사냥터 관리인과 함께 사냥개 뿌롱지안과 삐에로를 데리고 출발했다. 집 밖을 나오는 순간 추위가 뼛속까지 느껴졌다. 그날 밤은 온 세상이 동사해버린 것 같았다. 꽁꽁 얼어붙은 공기가 점점 저항에 들어왔다. 추위를 실감하자 고통이 일어났다. 바람도 싸늘한 공기를 움직이지 못했다. 추위는 한 곳에 완전히 고정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를 물어뜯고 찌르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무, 숲, 벌레들을 고통스럽게 죽였다. 나뭇가지에서 차갑고 딱딱한 땅으로 떨어진 날짐승들은 추위의 소나기에서 뻣뻣해져 힘없이 죽었다. 공전의 마지막에 이른 달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우주 중간에서 기절이라도 한 것처럼 마지막 기울기에는 달이 너무 약해 보였다. 매서운 추위는 달도 우주에 붙들어 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켜 놓은 것 같았다. 달은 차갑고 슬픈 빛을 세상에 뿌리며 매년 이때쯤 우리에게 주는 그 파리한 빛을 품고 있었다. 칼과 나는 나란히 걸었다. 둘 다 똑같이 등을 약간 구부정하게 하고 손은 주머니에 꽂고 총을 겨드랑이에 끼웠다. 부츠는 모직천으로 쌌기 때문에 얼어붙은 강위를 미끄러지지 않게 소리 없이 걸을 수 있었다. 나는 사냥개가 숨을 쉴 때 내뱉는 입김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곧 습지 언저리에 다다랐고 낮은 숲을 사이로 마른 등심초가 만들어낸 좁은 길에 들어섰다. 긴 리본 같은 나뭇잎에 팔꿈치를 부딪히며 지나자 우리 뒤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 광활한 습지가 불러일으키는 강하고 특별한 감정에 휩싸였다. 습지는 추위로 얼어 있었고 우리는 마른 등심초 숲을 사이로 걷고 있었다. 좁은 길이 굽어지는 순간에 추위를 피할 얼음으로 지어진 오두막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먹이를 찾는 새가 깨어나기까지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가져온 덮개로 몸을 둘러서 온기를 내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등을 대고 누웠는데 미끄러진 다리 어렴풋하게 벽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도 잠시 얼어붙은 습지의 추위와 창곡에서 날아드는 찬 기운이 내 속으로 심하게 파고들더니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칼은 나를 걱정했다. 사냥은 다음에 하면 되지만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야. 불을 피워야겠어. 그리고는 사냥터 관리인에게 등심초를 꺾어오라고 시켰다. 우리는 오두막 가운데 등심초 더미를 쌓았다. 오두막은 지붕 한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붉은 불꽃이 수정처럼 깨끗한 얼음덩이 위로 타오르자 모르는 사이에 오두막은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오두막이 땀을 흘리는 것 같았다. 밖에 서 있던 칼이 불렀다. 나와서 여기 좀 보게. 오두막 밖으로 나가자 경이로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삼각뿔 모양의 오두막은 얼어붙은 습지 한가운데 지금 딱 세운 거대한 다이아몬드 같았고 그 속에 불꽃을 담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두막 안에는 두 그림자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로 불 가까이에서 몸을 녹이는 사냥개들이었다. 그런데 그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울음소리가 머리 위를 스쳐갔다. 오두막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날짐승의 모습을 비춰줄 순간이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생명의 첫 울음소리 외에는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그 소리는 지평선 위로 겨울이 첫 선을 보이기 직전에 어두컴컴한 대기 사이로 순식간에 멀어져 간다. 얼어있는 습지 사이로 동이 틀 무렵 날갯짓과 함께 지나가 버린 울음소리가 내게는 세상에서 울려오는 영혼의 탄식처럼 들린다. 불을 꺼야겠어. 날이 밝아오는군. 칼이 말했다. 하늘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오리들의 비상은 길고 빠른 선을 그었다가 금방 공중에서 지워졌다. 한 줄기 빛이 정막을 뚫고 터져나왔다. 칼이 쏜 총이었다. 사냥개들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은 칼이, 또 한 번은 내가 등심초 수풀 위로 날짐승의 그림자가 보이기만 하면 재빨리 총을 쏘았다. 그러면 신이 난 삐에로와 뿌롱지 양은 헉헉거리며 피를 흘리는 날짐승을 물어왔다. 죽어가는 짐승들은 우리를 쳐다보았다. 태양이 떠올랐다. 하늘도 파랗고 매우 화창한 날이었다. 우리는 두 마리의 날짐승이 목을 쭉 빼고 날개를 뻗으며 머리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고 그중 한 마리가 내 발밑 근처에 떨어졌다. 가슴이 은색인 쇠오리였다. 파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새 울음소리였다. 짧게 반복되는 가슴 저미는 탄식이었다. 혼자 남은 오리는 내 머리 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내 손에 있는 죽은 짝을 바라보고 있었다. 칼은 무릎을 꿇고 어깨에 총을 메고 새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광경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앞놈이 죽었으니 저 순놈은 멀리 날아가지 않을 거야. 정말로 순놈은 멀리 가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리 머리 위를 맴돌았고 계속 울음소리를 냈다. 어떤 고통 섞인 신음도 그 비참한 소리만큼 나를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 우주에서 방금 사라져버린 이 불쌍한 새의 서글픈 원망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도 없었다. 자기를 쫓는 총구에 위협을 느끼고는 멀리 도망쳤다가 혼자 날아갈 채비를 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짝을 찾아 되돌아왔다. 잡은 놈을 땅에 놔봐. 그러면 순놈이 가까이 다가올 거야. 칼이 말했다. 그러자 정말로 순놈은 위험도 무릅쓴 채
본능적인 사랑과 내가 방금 죽인 짝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다. 칼이 방아쇠를 당겼다. 마치 메어놓은 새의 줄을 누군가 툭 하고 끊는 것처럼 보였다. 등심초 숲을 쪽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졌다. 피에로는 달려가서 떨어진 것을 물어왔다. 나는 이미 싸늘해진 2마리를 같은 사냥감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파리로 돌아왔다.